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시가 최근 구군과 함께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의 난간을 전수조사했는데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 난간이 182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은 69곳으로 연말까지 안전조치를 하기로 했는데 어린이 안전체험 행사가 많은 시민안전테마파크의 경우에 소방안전본부에서 난간 사이에 아크릴판을 부착하는 등 즉시 안전조치를 이행했다고 합니다. 민간시설은 모두 113곳이 적발됐는데요. 이 중 6개 시설은 2015년 이후에 준공돼 국토부 기준에 적용을 받아서 대구시가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법적 의무가 없는 나머지 107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는 이번 전수조사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실시됐다며 키즈카페 등 어린이 이용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환경을 방치하는 건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다름없을 겁니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빠르게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5월 18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은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안동 16도, 영주 1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해 후덥지근했는데요. 낮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22도로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안동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에서 최대 8mm로 양은 적습니다. 한편 미세먼지와 자외선 지수도 모두 보통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100억 원 규모의 청년 창업펀드를 조성합니다. 청년 창업펀드 조성 사업으로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창업도시로 만들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해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문제 극복에 단초를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사전 절차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가 진행됐는데요. 보고회에는 권기창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 대구 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경북 북부 사무소와 지역 3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장 그리고 안동형 일자리 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펀드 조성과 지속 가능한 창업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안동시는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에 안동시 20억 원, 정부 모태펀드 60억 원, 민간 투자 20억 원 등의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던 한여름 더위가 오늘은 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5에서 최대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정도 낮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대기 환경 오염도 조사 결과 중금속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포항과 울산 등 9개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제3기 산단 주변 지역 환경 오염도 및 주민 건강 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포항 산단은 대기 중의 납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0.032 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 환경 기준보다는 낮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9종의 만성질환 조사에서는 포항 산단 지역 인근 주민들의 경우 호흡기 질환인 기타 상기도 질환에서 다소 높은 발생률을 보이면서 질환 발생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부터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환경건강영향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립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5도 낮은 22도, 습도는 76%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2023년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울릉군민 20명을 선착순 모집해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총 이수 시간 36시간 중 출석률 70% 이상이면 수료가 가능하고요. 수료 후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마을교육지도사 2급, 슐런지도사 2급, 주산활용 뇌건강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3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교육은 전액 무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11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오늘로 43주년을 맞았습니다. 보통 5.18 하면 광주를 먼저 떠올리지만 대구에서도 당시 대학생을 중심으로 민주항쟁이 진행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회 김균식 경상 강원지부장과 함께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들도 많고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5월 들어서 하여튼 바쁘게 예. 이곳저곳 다니면서 대구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특히 그 당시에 아름답게 투쟁했던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알리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980년 5월에 대구에서도 민주화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고요? 예. 예. 그렇게 이제 지금 5.18 그러면은 광주, 전남, 특히 이제 서울을 이야기하는데 5월 초부터 시작된 대구 경북 지역의 민주화 열기는 전국에 선두했을 만큼 네. 뚜렷했고 그 투쟁은 장대했습니다. 특히 5월 14일 날 대구백화점 앞에서 계획되었던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를 주축으로 한 13,000명 정도의 학생들과 또 최근에 새로 밝혀졌지만 학생들만의 투쟁이 아닌 일반 시민들을 그중에서 노동자, 청년까지를 포괄하는 투쟁이 있었는데 네. 특히 그 투쟁에 의해서 촉발된 민주화 열기가 전두환을 위시한 반란군부에게 위협적 모습으로 보여져서 5월 14일 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계명대학교에 네. 휴교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군부 독재에 반대했던 일반 시민들을 군부대로 연행해서 네. 불법적인 폭력이 그날 저녁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벌어져서 광주 학살의 예.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초전이 대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를 막아선 게 이제 경찰이 아니라 군인이었죠? 예, 그것을 증명하는 게 일반 군인들이 사용하는 곤봉과 그때 저희들이 마주한 진압병력이 사용한 곤봉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는 곤봉 앞에 곤봉이 길 뿐만 아니고 곤봉 앞에 쇠뭉치 같은 거를 박아서 예. 바로 때리면은 바로 사람의 머리나 몸에서 피가 튈 수 있는 정도의 강한 충격으로 저희들을 공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진압해 들어왔습니다. 예. 저 그 대학생 시위대 안에 이제 지부장님도 계셨다는 건가요? 예, 그날 대구백화점 앞에 3개 대학 연합 시위를 진행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5월 14일 날 계명대학교에서 가장 먼저 진출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네. 여태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 그런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진압으로 저희들을 완전 토끼몰이식으로 압박해서 아까 얘기했는 그런 충정작전식의 진압으로 저희들을 불법 체포 연행해서 네.
경찰서가 아니라 군부대인 54단 연병장으로 끌고 가서 얼마나 수감되셨어요? 저는 그 연행 체포되어서 54단 연병장 군영창에서 70일간 있다가 예. 실제로 재판회에서 2년 실형을 받고 소위 일명 대구 폭도라는 꼬리표를 달고 그냥 포고령 위반이 아니라 소요죄라는 예. 내란에 준하는 가중처벌을 받고 실제로 2년을 받았는데 살기는 2년 3개월을 삽니다. 예.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뭐 말로 표현하기가 뭐할 정도의 고통이었는데 하며 4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예. 많이 무대해졌는데 제가 이제 5.18 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면서 새롭게 발견된 역사적 사실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 가슴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5.18 유공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때 발견된 일반인들과 계명대를 제외한 계명대, 경북대, 영남대를 제외한 타 전문대 학생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걸 그동안 숨겼습니다. 고통을 당하고도.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뭐 우리 사회자님이 물으시면 바람이 뭐였냐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억울한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예. 국가에서 이분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다리는 과제가 제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무차별적인 연행과 폭력이 자행되던 살벌한 시기였는데 광주의 끔찍한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지역 학생들도 많이 노력을 했었다면서요? 그 당시에요. 예. 그 이제 보통 이제 18일부터 27일에 벌어졌던 광주 학살의 참상과 그들의 위대한 투쟁 그리고 그 고통들을 보고 80년 6월 이후부터 네. 그 당시에 학교에서 개학이 되기 전에 그런 소문들이 막 유언비어가 막 떠돌았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접해서 광주 학살의 진상과 그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예. 대학생들의 광주 학살 폭로 투쟁이 80년 6월, 7월, 8월, 9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나서 거기에 따른 또 학생들의 군사 독재에 한 탄압이 예. 자행됩니다. 그때 이제 끌려가서 이제 고초를 당한 분들,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예. 그 고통이란 거는 우리가 그동안의 이야기면 그 개인 당사자 개인만의 아픔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생각은 좀 그런 것과 다르게 예. 소위 국가 공권력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서 자행된 그 참상들이 그 개인만이 아니라 예. 그 가족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대구 사회의 상처로 남겨져서 이게 요즘 일명 이야기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그렇죠.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 억눌린 트라우마가 잘못된 분노로 또 폭발되는 양상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에 먼저 간 사람들 중에 고독사 하거나 그러고 가족의 파괴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학교를 갔다면은 다른 가족들은 그런 당사자를 위해서 자기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기대를 했는데 예. 이 친구들이 구속되고 연행되고 고문을 당해서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입었던 고통이라는 그렇죠.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자, 신체적, 정신적 고통 뭐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뒤늦게나마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 보상이 이뤄지게 됐는데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하셨고 승소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 일단 77명 정도가 재판에 소송을 제기했고 네. 그 중에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경북대 일부생들 그리고 계명대 일부생들에 대한 1심에서 저희들한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그 국가의 범죄를 인정해서 예. 1심 판결이 내려져서 정신적 피해 배상으로 하는 선고가 1심에서 내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대구에서 진행된 계명대학교 학생들의 다음 판결이 5월 25일 얼마 안 그리고 남았네요. 6월 1일 날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예. 그 숫자가 한 16명 정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명예회복의 길도 함께 열리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그 진행이 되고 부분은 있나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5.18 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에 밝혀진 사람들을 포함한 예. 밝혀지지 않은 분들에 대한 소위 객관적인 조사를 포함한 그분들에게 그 당시의 고통을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 조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이 지금 한정돼 있어서 이제 예.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겠는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실 계획이시죠? 예, 뭐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43년 전엔 21살이었는데 이제 70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그 무게가 좀 두껍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몰랐던 새로 밝혀진 역사적 사실,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돌아가기 전에 땅에 묻히기 전까지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앞으로 과제로 삼고 계속해서 노력할 작정입니다. 네. 오늘 대구에서도 저녁에 5.18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 참석하실 계획이시죠? 예, 제가 그 행사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발언도 하고 아직까지 대구 지역의 43년 전의 역사를 잘 모르는 대구 시민들에게 네. 그 구체적 사실들을 좀 알려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강하셔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계속해서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김균식 경상 강원 지부장이었습니다. 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 2023 대구광역시 어르신체육대회가 어제 정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본인의 실력을 뽐내는 그런 자리였다고 하는데 윤가윤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10개의 종목에서 60세 이상의 어르신 1,500여 명이 참가해 경기를 치렀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오전부터 펼쳐진 달서구의 볼링 경기를 관람했는데요. 이 볼링을 쳐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볼링공이 상당히 무겁기 그렇죠. 때문에 어르신들은 볼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난 분은 84세의 나이로 대구시 생활체육 볼링 선수 중 가장 연장자를 만나봤는데요. 멋지시네요. 네, 시원한 스트라이크 소리와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름은 최경덕, 나이는 85세, 1940년생입니다. 구력은 한 30년 넘습니다.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컨디션도 괜찮았고 평균 한 210점 정도 쳤습니다. 그냥 생활체육으로서 즐기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질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체구도 별로 크지도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좀 잘 쳤습니다. 옛날 시니어 대회 때는 가면 상관왕, 사관왕 거의 내 거 정도 될 정도로 한 4, 5년간을 그렇게 휩쓸었어요. 아직까지도 볼링공이 무겁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79살 될 때까지는 16파운드까지도 계속 썼어요. 80 넘으면서 완전 15파운드로 전부 다 그대로 다 바꿨습니다.
첫째 여가 선영 아닙니까? 볼을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대회에 나오고 싶어 하는 것이 여가 활용하는 데에 보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 개인적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죠. 운동을 하셔서 그런가요? 84세이신데 목소리가 아주 건강하고 정정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취미로 볼링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경기에 나오게 되면 정말 성취감도 생기고 목표도 생겨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난 시니어 볼링 선수들은 전국 대회에서도 유명한 분들이셨는데요. 이 구력이 제 나이보다 많다 보니까 볼링장의 예전 모습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운동들로 건강을 지켜 나가고 계신지 이야기 더 들어봤습니다. 이름은 권태훈입니다. 구력은 한 35년 정도, 53년생입니다. 그 당시는 이 보링장이 이렇게 자동이 아니었고 뒤쪽에 사람이 들어가서 핀을 세우는 그런 아주 그 옛날식의 보링장이었는데 우연한기회에 보링장이 들렀다가 치시게 됐죠. 그때 아마 gem비가 한 250원 할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볼이 더 잘 쳐진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한편으로는 장비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보링공이 옛날에는 그냥 플라스틱 공 구멍 3개 뚫어서 그냥 치는 공이었는데 지금은 장비들이 너무 좋아져서 지금이 훨씬 낫죠. 우리가 지금 한 10년, 15년부터 3인이 뭉쳐서 전국 대회를 많이 가곤 했었는데 우리가 공을 들고 보링장이 나타나면은 아우 형님들 1등 하십시오. 우리 2등 하겠습니다 하는 멘트가 바로 나올 정도였으니까 많이 했죠.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보링 친다 이러면 아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고 또 보링의 특성상 치고 나오면은 손을 마주치는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제 이름은 최영이고요. 구력은 30년 정도 됐어요. 58 개띠입니다. 저는 운동 매니아에서 현재는 지금은 파크 골프도 하고 그냥 골프, 쪼매난 공 3개짜리는 다 하고 제 탁구 빼고 금메달부터 시작이가 단체전 종합 우승 이런 것도 많이 했고요. 뭐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상은 많이 땄어요. 선수 생활 제가 실업팀 선수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상도 많이 땄고 집에 너무 누워 있지만 말고 같이 일주일에 한 2-3번이라도 하루에 서너 게임씩 모여서 즐겁게 놀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목에 참가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눈길을 끌었던 최구령 선수는 소프트 테니스에 참가하는 90대 이병기 어르신과 게이트볼에 참가한 홍정기 어르신이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코로나 때 제대로 연습도 또 경기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건강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생활체육대회. 이 운동을 좋아하는 어르신이라면 대회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에게 대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구시 체육회 체육지원부장 장병달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어르신들의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즐겨하는 스포츠를 선호해 가지고 한 10개 종목 됩니다. 탁구, 배드민턴, 볼링, 게이트볼 등등 해서 한 10개 종목에 이번 대회에 한 1,420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본 대회를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의 8개 구군에서 서로 상호간에 우위를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고요. 이런 대회를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더욱더 활기차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는 순수 우리 어르신들을 이제 60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출전할 수 있게끔 이제 참가 신청을 구군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도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을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운동에 대한 생각도 남달리 할 수 있다. 아락한 게 또 보여지고요. 더 운동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평소에 무슨 운동이든 간에 취미를 가지시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더욱더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역의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이 늘어났으면 하고요. 모쪼록 다치지 않고 주의하면서 즐겁게 운동하셨으면 합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입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는 20일 세계인의 날을 앞두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경북대학교 서문의 이슬람 사원 공사 문제, 이 얘기가 나온 지 참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슈의 시작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경북대학교 서문 일대 환경 이야기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경북대에서 가까운 북구 대연동은 수년 전부터 무슬림 유학생들이 주거를 위해 모여들었는데요. 직접 가보면 이 대연동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네. 일반 주택을 개조해 자리 잡은 다룰 에만 경북 이슬람센터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이제 새로 건축 중인 센터 공사장이 있습니다. 이 예배소를 찾는 무슬림들은 대부분 경북대에 다니는 유학생들입니다. 공학을 전공하는 비율이 높아서 공대 건물과 가까운 대연동에 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고 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유학생 15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소를 쓰고 있긴 한데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에 좁다 해서 바로 옆에 주택에 2층짜리 새 건물을 짓게 된 거죠. 지금 그 다룰레만 경북 이슬람센터에도 지금 뭐 이렇게 다들 모이고는 있나 봅니다. 네, 근데 이 공간이 말씀드렸듯이 좀 좁기도 하고 좁아서. 또 새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어서 이제 바로 옆에 새 건물을 짓게 됐는데 네. 이 주민들이 처음부터 반대만 한 건 아닙니다. 이 갈등이 새롭게 발생을 한 건 예배소 건물의 건축이 본격화된 2020년 12월부터인데요. 이 건축주가 대구 북구청에 착공 신고를 했고 허가를 받았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북구청이 이듬해인 2021년 2월 건축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건축이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구청에서 주민들 반대를 반영해서 건축 중단 명령을 그냥 내린 거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네, 맞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다 보니 이 북구청도 중재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하긴 했는데요. 이 건축이 중단된 기간 동안 주민들과 무슬림 유학생들 간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 해서 다른 위치에 새로운 예배소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 대안도 결국 수용되진 못했습니다. 네. 결국에 그해 7월 예배소 건축주가 대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북구청을 대상으로 이 공사 중지 명령을 철회시키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은 이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에 지난해죠. 9월에 대법원이 이 대구 북구청의 대연동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처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민 측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한 건데요. 예. 이 심리 불속행이라면 이 원심 판결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또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 이제 심리 사유가 없어서 재판부가 심리 없이 판결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제 법원 판결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된 거죠?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유학생들 손을 들어준 이후에도 이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차량과 집기 등으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으면서 이제 강하게 공사 재개를 막았었고요. 또 무엇보다 지난해에 이 이슬람 사원 건축 예정지 입구에 삶은 돼지머리가 놓이면서 이슬람 혐오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슬람 사원이나 무슬림의 생활 공간에 돼지머리를 두는 행위는 이 미국이나 호주 같은 외국에서도 무슬림 혐오의 의미로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돼지머리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이 대책위가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요. 당시에 북구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북구청은 돼지머리 등의 물품은 사원 건축을 반대할 목적으로 사용 중인 물건이라서 해당 주민에게 필요한 물품이고 네. 일정 주기로 새 물품으로 교체하는 등 관리가 돼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두고 이제 중재 의무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대체 뭘 하고 있나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현실이 무인도가 아니라면 갈등을 중재할 시스템이 있어야겠는데요. 이 정도로 갈등이 오래되면 정치권이나 행정이 나서서 중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동안 대구시나 북구청 모두 중재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해왔습니다. 북구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지난해 9월 이 백광식 북구청장은 주민 소통의 날 행사에서 이 관련 질문에 대해 현 위치 사원 건설을 지자체가 중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 구청이 이슬람 사원 건축에 동조하면 오히려 내국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물론 북구청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원 이전과 주민주택 매입 방안 등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마음도 궁금합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대해온 이유가 뭔가요? 우선 말씀드릴 건 이 서문 일대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분분하다는 겁니다. 이 북구청과 일부 지역 주민의 설명에 따르면 강경하게 반대하는 주민도 물론 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반대 서명을 했거나 혹은 사원 건축을 수긍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의견이 나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중 이제 사원 건축에 강하게 반대를 하는 이유에는 지가 하락의 문제도 있는데요. 그 당시 침체 일로를 걷던 지역의 사정이 그 이슈 당시 엑스코선 정거장 신설이나 혹은 창조경제단지와 연계한 뉴딜 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 모처럼 개발 호재 분위기였던 배경도 있습니다.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원 건축이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를 하는 거죠. 또 일각에서는 강하게 반대하는 주민 가운데 그 이슬람 세력화와 테러 등 범죄 위험성의 증가를 꼽기도 합니다. 이 한 주민은 이슬람 유학생들이 자기들 문화만 고집을 해서 도움이 안 되고 네. 또 치안이 안 좋아진다. 세를 얻어서 예배를 하려던 건 이해하지만 사원을 짓는 건 이곳에 정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다만 경북대 서문 사원 건축 문제 해결에는 이제 반대하는 주민을 혐오 집단으로만 조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 입장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별한 사람만 혐오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혐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나 행정에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지역사회 문제였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의 기관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자 전국에서 이 사원 건축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이들이 북구청을 찾아서 집회를 열기도 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올해 초 실무자를 내려보내 사안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또 주한 영국 대사가 잇따라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 갈등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모양새를 띠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 경북대학교 구성원들도 여러 방면으로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지난해 12월 이 유학생, 재학생, 졸업생과 교수 등 구성원 330여 명이 이 서명한 탄원서가 경북대학교 본부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탄원서요? 네, 경북대 구성원들이 서명한 탄원서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학 본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주민 측의 대화와 존중을 요청하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3년째인데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갈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재개됐지만 반대 주민들은 북부경찰서, 북구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거나 혹은 삼겹살 파티를 여는 등 여전히 거센 반대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와중에 이제 이슬람 사원은 올해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북구청은 교육부, 외교부를 찾아서 경북대 캠퍼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사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청하기도 했는데요. 또 지난달 2일에는 북구청, 부구청장 등이 비대위 관계자 4명을 만나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경북대학교 학생, 교수, 직원들이 교내에서 이슬람 혐오를 반대하는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이달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낮 12시 30분부터 경북대학교 본관에서 북문까지 이슬람 혐오를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과 손팻말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내 행진에 나선 게 최근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는 경북대 서문뿐만 아니라 북문 등 경북대 곳곳에 이슬람 아웃이라고 적힌 펼침막이 붙는 등 최근 혐오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구의 다른 지역에도 예배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의 예배소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현동만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공단 지역을 제외하면 대구에서 외국인 등록 인구가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경북대를 끼고 있는 대연동과 상격동입니다. 이 동네 특성이 외국인 유학생이 밀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갈등의 소지가 크고요. 네.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유학생들이 체감하는 차별과 혐오의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대연동 외의 예배소는 대부분 공단 인근 상가 건물 등의 자리를 잡아서 상대적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드문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곳의 무슬림들은 출신국은 다양해도 이 남성 공단 노동자라는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다문화라는 표현에 덜 익숙하다고 하고요. 네. 이 반면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이 높은 편인 무슬람 유학생들은 이 다문화라는 표현 뒤에 숨어 있는 차별의 뉘앙스를 이 몸소 체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단지 이슬람 예배소 건축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아예 동네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눈빛을 자주 마주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오래 끌지를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게 주민들과 또 이렇게 이슬람 학생들, 유학생들과 뭔가 잘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을까. 또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잘 이렇게 중재를 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3년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김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이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 문제가 이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이슬람 혐오 사건이 됐습니다. 네. 전문가들은요. 그 국제적 배경으로 미국 9.11 테러 이후 확산하는 이슬람 혐오 분위기가 있다고 하고요. 또 국내적 배경으로는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이 이주민 송입국이 되는 과정에서 유입되는 이주민, 특히 이슬람 문화권의 이주민에 대해 인종적 시각으로 위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지역적 배경으로는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인 대연동 주민이 그동안 겪어온 다양한 사회적 배제나 차별이 이 이슬람 사원 건설을 계기로 불만으로 표출되는 점이 있다고 하고요. 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실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 홍 시장님은 대규모 신천지 종교 행사와 관련한 질문에 북구 이슬람 사원 신축을 막을 수 없듯이 이 신천지 행사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영역이며 대구시 경찰 소방 합동으로 방역 안전 경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당시 신천지 행사를 막지 않고 또 나아가 사고에도 대비하겠다는 결정은 당시 홍 시장님의 용기 있는 결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슬람 사원 갈등에도 좀 이런 생각이 개입이 됐으면 좋겠다. 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네. 또 이 과정에서 이제 정치력을 행사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그게 곧 대구시 또 나아가 시장님의 성과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등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대구문화 오디세이,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해주실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뭔가요? 네, 내일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 대구에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제 17회째가 되는데, 오래됐네요. 네, 그게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시아 최초의 이제 국제 뮤지컬 축제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뮤지컬 전문 페스티벌인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이제는 역사와 전통 깊은 대구의 대표 축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대구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이제 주관하는데요.
2006년에 이제 프레 즉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2007년부터 되었으니까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딤프라는 애칭으로 상당히 그렇죠. 유명하죠. 예. 국제적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뮤지컬 즐거움을 우리 대구를 넘어서 세계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축제이고요. 어떻게 보면 대구가 신한류를 이끄는 하나의 대구의 중요한 문화적 발자취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해외 프로덕션과 어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합니다. 그냥 막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성과 예술성을 고려해서 해외 뮤지컬 작품을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참가를 했나요? 지금까지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7회째를 하면서 네. 국제적인 규모가 점점 늘어났는데요. 처음에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등과 같은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서남부, 또 스웨덴, 체코, 러시아와 같은 동북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현재도 참가를 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과 일본, 인도, 태국, 대만 등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각자가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뭐 한국과 스웨덴의 합작이라든지 또 중국의 합작 등 공동으로 제작된 뮤지컬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딤프가 창작 뮤지컬 제작 지원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외 뮤지컬을 소개하는 부분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작 뮤지컬을 발굴 제작하는 것이 딤프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토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산실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딤프는 뮤지컬 전공 대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이 있고 또 한국 뮤지컬의 미래를 준비하는 딤프 뮤지컬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또 딤프 뮤지컬 스타라고 해서 한국 최대의 청소년 뮤지컬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한 9회째 하고 있는데 예. 매년 수천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구의 뮤지컬 페스티벌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마지막에는 이제 총망라하는 딤프 어워즈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딤프 행사 중에 딤프린지라는 행사가 있는데 축제 성공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딤프 일단 뮤지컬 하면은 뮤지컬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공연을 하고 또 대학생 관계되는 학생들만 하고 있으면 우리 시민분들이 조금 체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시민분들에게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거리형 축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되고 있을 때 거리의 예술가들이 나와서 시민과 같이 하면서 알리는 그런 메신저 역할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기 어려운 공연 관람이 여의치 않은 단체들을 통해서는 찾아가는 딤프를 통해서 뮤지컬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가 이제 지역의 뮤지컬 시장의 1번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사실이겠죠? 저는 제가 사실은 연구자로서 그렇게 주장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대부분 뮤지컬이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서울에서 공연에서 실패한 것이 대구에 와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역수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탈서울화 현상을 주도하기 때문에 지방 뮤지컬 시장이 1번지다. 게다가 이제 뮤지컬 배우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뮤지컬 배우 못지않게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한 도시로 우리 대구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공급이라든지 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최고 수준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딤프 홍보대사로 뭐 많은 뮤지컬 배우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대중적인 뮤지컬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최정원, 박혜미, 또 안재욱과 같은 분이 있고요. 또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엑소의 수호 이런 분들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네. 가고 싶고 또 보고 싶지만 쉽게 갈 수 없었던 외국의 좋은 작품을 딤프를 통해 찾아본다.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홍보대사로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딤프 개최 이후에 실제로 국내 뮤지컬 성장세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07년에 이제 딤프가 개최되었는데요. 실제로 그 전에는 이게 해외 교류도 조금 어려웠었고 아무래도 뮤지컬 하면 본고장이 미국의 브로드웨이고 영국의 웨스트엔드인데 이러한 대표적인 문화 기업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17년간 해오면서 새로운 지평이 개척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유럽의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인 리버풀과 같은 도시도 뮤지컬에 상당히 우리와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음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오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어왔고 또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도 창작 뮤지컬 투란도트라든지 또 최근에 애프터라이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직접 개발도 하고 글로벌화에도 이렇게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 이제 창작 뮤지컬 토란도트는 최초로 이제 해외 라이센스 수출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 상품이
활동이 수익으로 좀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도 전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트란도스 참 재밌게 봤던 네,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네. 축제를 함께 또 만들어가는 딤프지기의 역할도 대단하잖아요. 네, 딤프지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자원활동가 단체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그냥 자원활동가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하고 기획하고 또 강평도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딤프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딤프지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는데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지원자가 있고요. 심지어 해외 지원자도 있어서 시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방식으로 평가를 해보는. 예. 그래서 딤프를 통해서 자원활동가들이 글로벌 활동 무대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딤프 이제 17년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딤프의 의와 또 앞으로의 과제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뭐 제가 아주 잘 됐던 부분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작 뮤지컬이 더 등장할 수 있는 경로가 돼야 됩니다. 아하.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은 뮤지컬 개발 단계의 테스트 마켓이 돼야 됩니다. 즉 이 창작 뮤지컬의 완성도 검증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역할도 하면서 글로벌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글로벌 아트 마켓 기능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또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 어떤 뮤지컬의 토대를 다지고 또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전진 기지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보자면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17회째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뮤지컬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도 했고 여러 도시들에서 했지만 다 1회 내지 몇 회를 하다가는 단발성이었군요. 그 단발성으로 해서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진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을 우리 대구시는 계속해서 해나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대구시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조금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게 그냥 횟수만 채운 게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실을 기한 것이 네. 지금의 딤프가 있게 한 것이 그 아닌가 부분을 잘 싶습니다. 정리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예.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또 창작 뮤지컬 뭐 투란도트와 애프터 라이프 같은 네. 작품들이 또 많이 나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박사였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광역시청 자전거팀이 올 시즌 첫 트랙 제25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 사이클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대구광역시청 팀은 총 6개의 메달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기존 간판 선수들은 물론 올해 새로 팀에 합류한 1년차 신인 선수들도 활약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대구시청 자전거팀의 금빛 질주를 응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제10회 대구 유아차 걷기 한마당이 개최됩니다. 대구 유아차 걷기 한마당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임산부 가정 500팀이 유아차에 아이를 태우고 함께 걷는 출산 장려 캠페인인데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행사는 오전 10시 두류공원에서 펼쳐지는데요.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오늘부터 아프리카 미술 특별전이 펼쳐집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은 매년 5월 특별기획전을 개최해 왔는데요. 올해는 아프리카 현대미술 작가들의 회화 작품 150점을 살펴볼 수 있는 대규모 전시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아프리카 작가들의 다채로운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전시되고요.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오는 5월 26일 달성 둘레길 걷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강정부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숲길 등산 지도사와 함께 하는데요. 올바른 산행 방법도 알 수 있고 야생화와 낙동강의 풍경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지역 주민 누구나 당일 오전 9시 40분부터 현장 접수 후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올여름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최악의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슈퍼 엘니뇨, 대체 무엇일까요? 엘니뇨는 열대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인데요. 해수면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슈퍼 엘니뇨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지구의 기압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고기압이 강해지는 지역에는 폭염이, 저기압이 심해지면 폭우와 홍수가 발생합니다. 이 슈퍼 엘니뇨와 기후변화가 중첩되면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하나였습니다.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지역의 한우 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지역과 인접해 있는 상주와 문경의 가축시장은 잠정 휴장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농가들도 구제역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사료값이 크게 올라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신속한 구제역 차단으로 농가의 시름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비가 내려서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에서 10mm가량이고요. 낮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보다 9도에서 11도가량 낮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